안녕하세요. 기님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님만입니다. 이렇게 샘모TV에서 또 저의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의 노후, 내가 몇 살까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100세 시대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고정 수익은 줄어드는데 내 부동산 자산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를 해야 될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꿔야 될까? 주택연금으로 가입을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팔아서 뭐 어떤 수익을 취하는 건 내 인생에서는 도움이 되겠으나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뭔가 증여나 나중에 상속을 고민해야 되는데 증여나 상속을 고민하게 되면 나의 노후 준비가 또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인생과 나의 노후 준비에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어느덧 50대 중반까지 갔는데 세월의 시간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20대, 30대 때 느끼는 시간보다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짧아지는데 그럼 전세나 월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보통 계약이 2년입니다. 그러면 2+2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더라도 4년 정도 되는데 집주인, 임대인을 잘 만나면 이게 뭐 6년, 8년, 10년이 갈 수 있는데 잘못 만나면 2년 살고 내가 거주할 텐데 나가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2년이 굉장히 짧아요. 계약하고 한 6개월 지나면 내년 계약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되는데 우리 노후 준비라는 건 노후 생활이라는 건 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서 일상을 즐겨야만 내가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몸 건강에도 좋은데 나이 들어서 힘들어도 죽겠는데 에너지도 떨어지는데 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젊을 때는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도 만나러 가고 쇼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일하러도 가고 막 하다가 이제 나이가 시니어가 되고 은퇴가 되고 하면 점점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내 집에 대한 중요성,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내 집, 내 주변의 친구, 익숙한 환경이 중요한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 나가야 되면 또 어느 집을 구해야 되고 이사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생각만 해도 이삿짐이 다 해준다고 해도 저도 젊을 때 이사 많이 다녔거든요. 요즘 저희 와이프 그럽니다. 이제 이사 못 다니겠어. 엄두가 안 나라고 하는데 저도 벌써부터 엄두가 안 나는데 60대 70대로 가게 되면 사실상 이사를 다니고 주거 환경을 바꾸는 건 엄청난 큰 도전이 필요한데 굳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까지 주거 환경 때문에 도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주택은 보험이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나는 20년 무사고야. 그래도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을 가입하듯이 집이라는 건 내 가족, 나의 노후, 내 자녀를 위해서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들은 인플레이션 방어, 그러니까 집값이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방어 용도로도 저는 내 집 마련은 필수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집 마련은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내 노후를 위해서 뭐 내가 집을 팔고 전세를 가고 또는 월세를 가고 남는 돈으로 노후 자금을 쓰겠다.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막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 어마어마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있던 사람이 집이 없어졌습니다. 주거에 대한 불안정, 불확실성이 있는데 팔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들어왔어요. 쓰다 보니까 4억 5천, 4억 줄어드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절대 집 있는 분이 내 노후를 위해서 하나 있는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 가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는데 우리 대출 규제는 이제 규제 지역입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대출 규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LTV라는 규제가 있고 DSR이라는 규제가 있는데 LTV는 집값 대비 몇 % 대출이 나오느냐가 LTV입니다. 집값이 10억인데 LTV가 50%면 5억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40%는 4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DSR은 내 소득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집값이 높은 건 알겠는데 네가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이 있어? 저 돈 없는데요? 야, 그러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너가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구실 채권이 되기 때문에 이제 DSR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LTV가 50에서 40%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집값 대비 규제 지역에 50%까지 대출해 주던 한도를 40%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들더라도 우리 시니어들은 고정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40대 때 중후반에 가장 높은 연봉을 유지하게 되고요. 50대 이후로 멈추다가 은퇴 이후로 급격하게 고정 수익이 줄어듭니다. 나머지 연금 소득과 내가 또 어떤 다른 세컨드 잡을 가지더라도 우리 인생의 제2서막에서 하는 일하고 전성기 때 하는 일하고 연봉이 다르잖아요. 반토막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밖에 나가보시면은요, 특히 남성분들은 일할 때가 굉장히 적어요. 회사 다닐 때 뭐 연봉 1억이었다, 뭐 연봉 8천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그만두게 되면 연봉 5천만 원은 고사하고 연봉 3천만 원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득이 낮아서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50에서 40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아마 LTV 40% 대출 받기도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강남 아파트 30억짜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0% 하면 15억까지 대출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는 40%면 얼마인가요? 12억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첫 번째 관문이 627 대책으로 6억까지 밖에 안 나오고요. 그나마 더 줄어들었고요.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대출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진짜 한도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6억 대출 규제에 잡히고 DSR에 잡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보수적으로. 왜? 내가 고정 수익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금리가 올라간다? 예상치 못하는 변수?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2026년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고, 내가 고정 수익은 제한 중인데 대출을 받았다가 예를 들어서 원금과 이자를 150만 원 내다가 갑자기 300만 원 내라고 하면 노후 생활에서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힘들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시니어가 될수록, 은퇴가 될수록, 인생 제2막이 될수록 저는 대출은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겠다. 자금 계획에서 어떻게든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요.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제보다도 더 강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어지간하면 대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조가 얼마나 가느냐? 서울 집값이 만약에 다시 떨어져요. 큰 폭으로 떨어지면 풀어줄 수는 있는데, 서울 집값이 신고가가 나오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대출 규제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출 받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다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다주택자들이 원칙이 맞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대출이 혹시라도 나온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도 맞지 않습니다. 주택수를 늘린다는 게 결국에는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예요. 세금은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요. 팔 때 양도세를 냅니다. 이거를 거래세라고 하는데, 뭐 살 때 한번 낼 수는 있죠. 팔 때 양도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세금 낼 수는 있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건 보유세예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 내 인당 과세니까 내 인별로 3주택인데 4주택이 되면 보유세를 더 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고정 수익이 없는데 보유세를 더 내면서까지 굳이 내 인생에서 더 매덕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런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왜? 재산세,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죠. 재산세, 종부세 합해서 보유세를 내는데 올랐어요. 올라도 팔 때 또 양도세도 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수를 늘리지는 말자. 주택수 늘리는 전략은 40대까지 유효하고요. 50대 정도 되게 되면 주택수를 멈추거나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집 하나를 남겨두고요. 그렇죠? 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집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거주의 안정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서울에 내가 돈이 좀 있다면 뭐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투자 가치가 있는 집 하나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머지 집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차라리 월세가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아니면 황금성이 좋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든, 언제든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젊을 때는 멈테크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 두 채, 세 채를 샀어요. 가치가 올라가. 나는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쁜 마음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버티면서 뭐 어떻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요, 솔직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균 수명이 뭐 85세, 90세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 부모님 보니까 한 75세 이상이 되니까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활동 반경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요. 뭐 그래요. 실제로 돈 쓸 일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돈이 큰 의미가 없고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75세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이가 내가 55세라고 쳐요. 20년 남았습니다. 이 20년을 힘들게 몸테크하면서 자산을 더 불리는 데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2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사는 데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집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도 투자도 해야 되겠고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주택수를 늘리는 전략은 이 시니어 나이 때는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거래가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신도시 개발할 때 땅 투기하지 말라고 이 땅을 너가 왜 사니 개발하는데 저 농사 지으려고요. 농사 짓는 거 맞아? 그럼 실제로 농사 지어 라고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만 허가를 받는 규제인데 이걸 이제 아파트에도 적용을 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입주해서 거주하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지금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에 적용이 되고요. 재개발 지역들의 빌라 같은 또는 건물에도 일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실소유자 아니면 이제 허가가 안 나오니까 집을 살 수 없다는 얘기인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소유자들이 많고요. 내가 하나 더 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몸테크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강남 3구, 용산구에 물론 내가 비수도권이나 지방에 또는 뭐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에 살다가 돈이 있어서 똘똘한 지역에 한 채 사서 거주하고 싶어라고 하면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 사는 거는 해도 되는데 투자 목적이라면 이게 주거를 또 옮겨서 실제 거주를 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거래가 구역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또 생각해야 될 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샀는데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에 예전에는 전세 끼고 살 수 있었잖아요. 세입자한테. 지금 이제 그게 막혔습니다. 왜? 실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는 게 완전히 원천 봉쇄가 됐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97 대책을 보게 되면 내가 집을 하나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제 내가 큰 집이 필요 없어. 애들도 다 컸어요. 전세를 주고 나는 또 다른 집에 외곽으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이사 갈 때 이제 전세로 갈 수도 있죠. 내 집은 전세 주고 나는 외곽에 저렴하게 전세를 갈 때 전세 대출이 또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번거로워지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규제 정책의 핵심은 금융입니다.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대출 받기는 굉장히 힘들어졌다. 한마디로 정책 방향을 설명하자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 아니면 집을 사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라는 의미이고요. 대출도 실제 거주하는 사람 아니면 하지 마라라는 의미니까 우리는 이런 정책 기조를 제대로 읽고 거스르면 안 되겠죠.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그렇다면 실제 거주를 해야 되겠구나. 대출이 많이 안 나오겠구나에 염두를 두고 주거 안정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와 집값은 반비례 관계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내려가는 게 이제 원칙인데 이게 수학 공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무조건 집값이 탁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딱 내려가고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럴 확률이 높다. 우리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제 금리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고요. 또 경제 정책, 경제 상황, 또 집값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금리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금리가 부동산하고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 내수 경기, 경제 성장률, 수출, 투자 모든 게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성장, 장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 특히 서울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리 내려서 경기 살리고 싶은데 집값이 걱정이 돼. 제발 집값 좀 어떻게 해봐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은행의 가상금리를 틀어막아서
정부 당국이 결국엔 대출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내리더라도 대출금리는 0.5%포인트가 아니라 뭐 0.25든 0.2 정도밖에 안 내릴 수도 있으니 앞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준금리가 내리면 내가 대출금리 많이 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당분간 대출금리는 좀 최대한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트렌드 흐름으로 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면 한국은행도 하반기 한 10월 금통위 때 기준금리 내릴 가능성은 높으나 대출금리가 그만큼 빠르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에 더 숙제죠. 왜? 경제 활동을 할 때에는 고정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집을 두 채든 세 채든 내 능력껏 불려도 되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고정 수익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비에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갑자기 허리끈을 꽉 졸라매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버는 분이 500만 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럼 거기 맞춰서 생활을 한다? 이미 생활 수준은 1,000만 원에 맞췄기 때문에 아무리 지출을 줄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일단 노후 준비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한데 경제 활동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내 집 마련은 뭐 또 집 하나는 무조건 필수니까 가지고 가되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는 내가 몇 채를 가지고 있다면 거주하는 집 하나, 투자 목적으로 꼭 필요한 집이 있다면 하나,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하나,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건강이라든지 또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산의 100 중에 부동산을 100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래 한 7대3, 8대2 정도 비율이었다면 그 비율을 부동산 5나 6, 금융자산이나 황금성이 있는 자산 4나 5 정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지.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어떻게든 주려고 나는 밥을 좀 덜 먹어가면서 돈을 안 쓰면서 자식한테 어떻게든 물려주려고 했는데 최근 몇 년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자식한테 뭐하러 주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녀한테 증여를 미리 해주니까 효도도 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 능력이 되면 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아유 내가 힘들게 모은 돈 내가 그냥 다 쓰고 죽을랜다 그냥 나는 내 인생 브라보 라이프 난 즐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즐기시고 자녀는 열심히 공부시켰으니까 내 인생에 좀 집중하시고요. 그래도 남는 자산이 있으면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여차하면 내가 팔 수 있는 가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지고 있어도 이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보유세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면 나의 고정 수익을 줄어들면서 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한마디로 집 거지가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봤거든요. 강남에 아파트가 두 채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잖아요. 자산으로 따지면 30억만 잡아도 30억, 30억, 60억인데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낼 돈도 없더라고 진짜. 왜? 생활비 써야 되죠. 버는 돈은 뻔한데 생활비 내야 되고 또 재산세 내고 종부세 또 몇천만 원씩 내고 나니까 있는 돈이 오히려 줄어들어 진짜로. 그러면서 삶이 너무 팍팍해요. 막 외식하기도 손이 덜덜덜 떨리고 이 집 때문에. 그럼 뭔가 좀 잘못됐잖아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보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거주형 집 하나는 필수고요. 나머지 수익형 부동산이나 나머지 부동산들은 내 인생을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잘 살기 위한 보조 수단이지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동산한테 인질이 잡혀가지고 막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쓸 돈 못 쓰고 먹을 거 못 먹고 이렇게 버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부동산은 또 자녀한테 가는데 이게 상속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속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 소리 듣잖아요. 그래도 100억짜리면 요즘은 이제 돈 가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자녀가 2명인데 내가 사망을 합니다. 그럼 자동 상속이 되는데 상속세가 절반 정도 나갑니다. 100억 정도 되면.
땡 없어지고 남는 돈이 자녀한테 나눠가게 되면 자녀들 한 20몇 억씩 정도 받거든요.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자 소리 들었는데 자녀들은 이제 20몇 억씩 받으면 요즘 20몇 억 정도 증여받아서 부자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에 한강벨트에 이제 25평 아파트도 살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속세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떻게든 자녀한테 주고 싶다라고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가 아파트 시장은. 제가 만나본 고객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부모님이 어떤 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세를 못 내가지고 부모님이 물려준 걸 또 팔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물려준 부동산이 자녀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솔직히 한 7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건강이 허락되면 100세까지 갈 수도 있고 어떤 또 뭐 건강을 잃는 어떤 병이라든지 사고가 생기게 되면 70대 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60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자산을 불리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불어난 자산이 국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고 자녀한테도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자녀가 잘 나가고 능력이 되면 모르겠으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막연하게 많이 모으면 좋진 않겠나라는 생각은 저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요.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계속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고 연세가 한 70대 후반, 80 정도 되시는 분들도 주택수를 더 늘리려고 막 투자를 해요. 와,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건 아니다. 살 집이 하나 있고 또 집이 있어요. 1주택도 아니고 한 2주택 정도 되는데도 주택수를 더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애국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난 분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인데 엄청 공부를 막 열심히 하십니다. 내 강연이 이렇게 감동인가? 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끝나고 할아버지 제 강연이 그렇게 좋았나요? 아니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투자를 해야 된대. 왜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힘드시군요. 자녀가 직업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큰아들은 서울대 교수고 둘째는 의사랍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공부하는 동안에 골프 치러 가고 소고기 먹는데 그러니까 그냥 부모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부모니까 어떻게든 우리 애들 고생 안 시키고 더 해주고 싶지만 공부 잘 시키고 자기 인생으로 가는 자식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요. 나는 내 인생에 좀 충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연금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인데 주택연금이라고 한다면 내 집을 담보로 이제 연금처럼 돈을 받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 시장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한 15억 정도 이하 주택들은 대상이 되는데 이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HF의 이제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일단 저는 내 집 하나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생활비가 너무 없어. 밖에 나가서 일하려니까 내 몸이 좀 안 좋아. 그리고 나 일하기도 싫어. 평생 일했는데 이제 지긋지긋해. 나 정말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집은 하나 있는데 고정 수익은 또 내가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준비를 많이 못했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녀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애들 공부 잘 시켰는데 유학 보내느라고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집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공부 시켜주느라고 엄마 아빠 노후 준비가 없다. 돈을 다 써버렸다. 이제 남은 건 집 하나인데 이 집은 엄마 아빠가 평생 살면서 사용해야 될 집이니까 너한테 물려줄 건 없겠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 집에 대해서는 너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대부분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우리 아버지 집 2채가 있으니까 형 한 채, 조 한 채, 이거 내 거야 라고 계획을 하는데 뜬금없이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표정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하게 되면 이제 월 고정 수익이 주택 가격에 따라서 또 조건에 따라서 뭐 몇십만 원에서 또 뭐 백몇십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지 않아요? 국민연금 받고 주택연금 받으면 결국에는 한 30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 나이 먹고 300만 원 정도면 저는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집 하나는 필수고
보험이라고 한 이유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주택연금은 나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망을 하고 어떤 정산을 해가지고 돈이 남으면 자녀한테 가고요.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 가지신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걸 모르고 집 하나 있는데 국민연금만 받아서 생활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입도 못 나가. 그래서 막 반찬도 단백질 보충 좀 하고 싶은데 소고기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소고기 장조림이라도 해야 되나? 장조림 사기도 돈 아까워. 막 이래서 장아찌 하나 먹고 이러면 또 단백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녀한테 이 집은 물려주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먹을 거 못 먹고 하지 마시고 주택연금 가입해서 소고기 사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제가 앞서서 이제 자녀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자신 있는 부모들이고요. 대부분 자녀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싫어할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하지 말고 조용하게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제 아시는 분이 이제 밥을 먹다가 저녁을 먹다가 아들한테 아들아 아무래도 아버지가 노후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으니 이 집을 주택연금으로 가입해야겠다 라고 아버지가 선언을 합니다. 아들이 대답이 없어집니다. 그냥 묵묵하게 밥만 이렇게 먹습니다. 밥 다 먹고 나서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들은 자기 집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집이 아버지가 연금을 받고 HF로 넘어갑니다. 아들의 모든 계획은 흐트러졌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집은 부모님 집입니다. 그게 내 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님 인생 브라보 라이프 더 이상 부모님 집을 내 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 키워줬으니까 본인 힘으로 청약을 하든 내 집 마련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은 좀 빨리 캐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을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6.25 전쟁 끝나고 이제 새롭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 자본과 일본 경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사실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한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신고용, 연공서열 사실 일본 문화잖아요. 제가 신입사원 때도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사 평생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너 공부하고 일해야 돼 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죠. 일본도 장기 침체에 들어가서 일본은 이제 거의 장기 침체 이제 탈출 입구에 지금 서 있고 우리는 이제 출입 입구, 그러니까 일본은 출구에 서 있고 우리는 입구에 서 있는 이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제 경제가 장기 침체 저성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장기 침체의 특징이 뭐냐면 양극화입니다. 이제 모두가 잘 사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과 서울 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요. 지방도 잘 살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가고 나머지 친구들은 연대, 고대 굳이 가야 돼? 부산대, 경북대 가면 되지. 취직도 잘 되고 부모님 힘든데 뭐하러 서울 가서 돈을 써? 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방에는 두 가지 대학교가 있죠. 지방대학교와 지방대 의대. 굉장히 심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예전에 우리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씁니다만 90년대 말 정도 되더라도 2000년대 초반에 삼성 애니콜이라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폴더폰 같은 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광고도 많이 하고 안성기 씨 막 광고하고 막 이효리도 광고하고 애니콜이 있었는데 애니콜 공장이 경상북도 구미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다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아니면 중국, LG전자도 중국 생산 많이 하고 있죠. 아니면 인도, 현대자동차도 인도 공장도 있잖아요. 최근에는 반도체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럼 지방에는 중소기업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이제 삶의 수준은 높아졌잖아요.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삶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이 삶의 수준을 유지할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대학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수요가 넘쳐요. 지방에서 인구 이동을 해서 수도권은 인구 유입, 지방은 인구 유출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은 부동산 가격도 지금 어렵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게 수요가 줄어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지방의 수요가 서울, 지방의 자본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지금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녀들이 올라가고 부모들이 자녀들 전세나
집 사는데 좀 보태주는 일부 자금 유출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방의 자산가들이 본인의 자본을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본 유출이 발생합니다. 왜? 자산 격차가 벌어지니까요. 예전에는 같이 올랐는데 이제 지방은 오히려 상업용 빌딩들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서울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팔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이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상속을 하십니다. 돌아가십니다. 아니면 증여를 하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미 서울 수도권에 올라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받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그러면 자녀들은 내가 살았던 우리 부모님의 고향에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투자할까요? 서울 수도권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양극화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올랐다. 6.27 대책 발표, 9.7 공급 대책 발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는 안 올랐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양극화예요. 서울의 한강벨트,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여의도, 목동 또는 신축 아파트들 다른 지역에 이들만 올랐고요. 경기도는 과천, 판교 분당 또는 용인 수지, 안양 동안구 정도까지만 올랐습니다.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흐름은 빠르게 읽어야 되고요. 이제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으나 은퇴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55세, 60세에 은퇴하고 평균 연령 우리가 좀 건강하다고 하면 90인데 75세 정도의 활동량은 떨어지더라도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트렌드를 잘못 읽게 되면 자산 가치가 계속 축소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집도 있고 현금도 좀 있고 아니면 건물 하나 있으니까 내 노후 준비는 끝났겠지?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춰버리고 신경도 꺼버리고 살다 보면 55세, 60에서 70, 75세 정도 돼서 돌아보니까 내 자산 가치는 완전히 축소가 되어 있는데 서울 수도권은 많이 올라가 있고 현금은 없고 내가 75세에서 90까지 살지 100세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어설픈 재산이 있으면 또 이게 노인연금이나 이런 거 받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은퇴를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하더라도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대 흐름 트렌드는 좀 빨리 읽어야겠다. 그래서 적어도 내 집 마련은 어쩔 수가 없죠. 지방에 사는 환경을 바꾸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내 친구, 내가 가는 시장, 내가 취미로 하는 텃밭, 동네 친구들 있는 지역에 살아도 되는데 투자에 대해서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동네에 투자할 게 아니라 이제 누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공급이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주거 인프라 또는 돈이 몰리는 곳들 그쪽 지역으로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하게 집값은 잠시 조정이 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나요? 모두가 잘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시대 환경이 다릅니다. 인구 출산율도 줄어들고 이제 와서 최근에 이제 결혼식은 좀 많이 합니다만 자녀를 많이 놓지 않기 때문에 또 경제 구조상 더 이상 고도 성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이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은요.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에 공급이 과하지 않는 곳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이 공식이 왜 만들어졌냐면 대한민국이 1953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1958년에서 길게는 1976년, 78년까지가 1차, 2차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늘어난 인구들이 학교 졸업하고 직장 얻고 가정을 만들고 또 자녀를 출산하면서 대한민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표어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서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줄어듭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일자리나 대학교를 찾아서 인구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이 공식이 맞았겠으나 이제는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별로 인구 추이 흐름, 인구 이동 흐름 이런 걸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우상향한다?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입니다. 지방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고향이 지방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인구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제가 어릴 때 대학생 때 지역에 가면 이제 시내라는 곳들 있잖아요. 명동 같은 곳들 엄청나게 번화가였습니다. 술집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막 공실이 어디 있습니까? 막 프리미엄 붙고
막 난리 나요. 땅값도 엄청 비쌌거든요. 상업지역에 3.3제곱미터당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 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강남보다도 비쌌을 수도 있습니다. 땅값이. 근데 지금은요. 명절 때 한번 가보면 무섭습니다. 공실이 5집 건너 하나 차 있습니다. 완전 유령 도시처럼 되어 있거든요.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왜?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요. 서울도 20년, 30년 후에 이런 지역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10년, 20년은 괜찮겠으나 이게 인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전제 조건은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이다. 라는 점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뚝뚝 딱 두드리면 금방 뭐 될 것처럼 아는데 계획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15년 정도 걸립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정비 계획,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또 뭐 시공사 선정하게 되고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관리 처분 받고 이주하고 착공하고 완공하고 15년 계획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마치 뚝딱뚝딱 뭐 일기 신도시 뭐 2027년 착공 말이 될까요? 착공하고 공사하는 기간만 3, 4년 정도 걸리고요. 이주하는데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관리 처분이 나고 이주하고 완공되는 게 5년, 6년이 걸리거든요. 나머지 기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치 금방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지금 나이가 60이에요. 재건축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처음이에요. 이제 뭐 구역 지정이 됐다. 아니면 추진이 만들고 있다. 15년, 20년 걸릴 수 있잖아요. 내가 60인데 20년 지나면 80이 됩니다. 내 나이 80에 재건축이 돼가지고 새 아파트 입주하는 게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올라가는 거는 좋아요. 이게 단계를 밟아갈수록 가치는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리가 시니어들,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은 실제로 그 열매, 결실을 따먹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끼리의 분쟁, 다툼, 시공사와의 다툼, 서울시와의 갈등, 짜증 엄청납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고 엄청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점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건 오래됐죠. 뭐가? 집이 노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30년, 재건축은 30년부터 허용 연한이 된다는 거지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40년, 50년 됐거든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40년, 50년 된 집에 전세금을 높게 주고 싶습니까? 얼마 주고 싶습니까? 별로 안 주고 싶죠. 집값은 30억인데요. 전세 가격은 뭐 3억, 4억 하는 데 있습니다. 왜? 아니 50년 돼가지고 녹물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만난 전문가도 자기도 옛날 오래된 집에 살아봤는데 못 견디겠답니다. 제일 힘든 게 녹물, 미쳐버립니다. 생수는 사 먹어야 되고 이게 녹물이 나오게 되면 설거지할 때도 와 이거 미쳐버리거든요. 몸테크가 엄청 힘듭니다. 그런 집은 전세 가격이 낮아요. 전세 가율이 낮다는 얘기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 노후 자금이 묶인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립니다. 돈이 묶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노후는 20년, 30년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을 다 묶어두고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친구가 야 간만에 친구들 골프 치고 밥 먹자 그러는데 내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알고 보면 내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친구 모임도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시니어들은 너무 많은 자금, 나의 모든 자금을 하나에 묶어두고 이걸 너무 장기간 가지고 가게 되면 삶이 굉장히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뭐 나중에 그걸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으면 좋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허리끈을 졸라맬 필요는 없고요.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을 최대한 즐기면서 남는 거는 자녀한테 주겠다라는 우리 마음가짐, 마음 자세, 요즘 시대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리스크는 너무 많은 자금이 묶이는 거는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 반대하고요. 이게 주거의 안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지방이나 시골에 사시는 분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거 환경을 바꾸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유지를 하되, 투자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곳, 수요가 늘어나는 곳에 일부분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부동산에 올인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내가 거주하는 집, 혹시라도 하고 싶다면 투자하는 집 하나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뭐 수익형 부동산을 해도 좋고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주식이든 미국 채권이든
미국 주식이든 또는 골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뭐 코인 살짝 하셔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 한 3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 코인 한 2천 정도 넣어주시고 한국 주식 뭐 한 5천 정도 하시고 미국 주식 5천 정도 하시고 이거 현금성 흐름 나머지는 또 뭐 안정된 미국 국채도 좀 투자하시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사서 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애가 결혼한다 아니면 갑자기 뭐 이벤트가 생긴다 친구들이 야 크루즈 여행 한번 가자 해외 뭐 하면 몇 천만 원 넣어서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성 흐름도 부동산이 너무 다 올인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전략 부동산 5나 6 금융자산 한 4나 5 정도로 포트폴리오 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